길이 내 길일까 정말?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막연히 불안이 찾아오고 이 질문은 사실 답을 찾기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바쳐야 되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서 자꾸 일하려고 일부러 길을 다르게 갔던 거죠. 차이점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냈더니 다 설득되던데? 되던데? 나는 다 되던데? 아 어떡하지? 요것들 안녕. 오늘 영상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멘토? 인생 선배가 있잖아. 인생 선배들한테 내가 듣고 싶은 조언? 내 고민들을 좀 털어놓는 요즘 선배라는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어. 아마 내가 가진 고민들이 우리 요것들이 가진 고민하고도 맞닿은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달의 요즘 선배는 실제로 내가 에디터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던 진짜 내 선배야. 선배를 모시고 나의 요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거든? 같이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를 초대를 해서 저는 너무나 좋은데 지금 어색하시죠? 완전 부담되고 일단은 우리 요것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요것들 여러분, 저는 혜민이 선배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이자 에디토리얼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20년 차 에디터 네, 맞나요? 2023년에 20년 차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 올해 디너쇼 할 거예요. 아, 진짜? 20년 근속 그렇군요. 디너쇼. 꼭 가겠습니다. 여성중앙 세시에서 또 일을 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났었죠. 다시 만난 게 골드저널에서 골드저널 편집장 할 때. 네, 지금은 이제 회사를 직접 차리셔가지고 네네네. 작가로서 또 알고 계시는 분은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독 저서는 7권이고 역서가 좀 몇 권 있어요. 번역까지 하시고 어쨌든 저는 이제 에디터로서 선배기도 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선배가 왜 이렇게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좀 있죠. 그쵸. 에디터 그게 일을 사랑하죠. 맞아요. 자기 일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되게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선배를 보고 아 저렇게도 성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업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네네, 좋아요.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라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선배가 처음 에디터가 됐을 때 시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10년 동안 일했지만 지금도 아 이거 내가 중학생 때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네? 응? 진짜? 응, 진짜. 아 제가 청소년기 때 만화책, 영화, 음반 가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문화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있었잖아요. 작게. 거기서 엄청나게 노는 유년기를 보냈어요.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거 빌려볼 때는 비디오 테이프 껍데기에 써있는 카피가 있어요. 맞아. 그것을 볼지 말지를 판단할 때 일단 표지에 해당되는 포스터 이미지, 서체가 주는 느낌, 뒤에 있는 요약본, 이게 다 공부의 재료였던 거예요. 혼자 리뷰 노트 쓰고 별점 기록해놓고 요즘에 다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것들. 그런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문화예술 작품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 신방과에 간 거죠.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남긴 게 뭐냐라고 하면 누군가 만들어놓은 창작물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인풋을 내가 소화하고 해석해서 내 언어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 과정을 내가 되게 좋아했구나. 본질적으로 그냥 청소년기에 했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들어갔잖아요. 생각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힘든 것도 있었는지. 인턴 에디터 때 선배들이 이제 작은 기사들을 주잖아요. 새로 나온 음반을 듣고 그거에 짧은 기사를 쓰는 거였고 나 이거 돈 안 줘도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좋았습니다. 라고 쓰면 월급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근데 물론 이제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해지니까 풋풋하던 마음이 찌들긴 했지 나중에는. 그럼 언제부터 약간 찌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나를 갉아먹는 질문 같은 거는 이 길이 내 길일까 정말?
이 질문은 사실 답도 없고 답을 찾기까지 좀 시간을 투자하고 바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답을 내리기까지 15년 정도. 저는 한 15년 차 되니까 내 길이 맞을까라는 의심까지 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야, 이만큼 했으면 이기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스스로 이제 이 전체 업계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보인다.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 같은 게 있긴 있다. 라는 주제 파악이 그때쯤 된 거죠. 사람들은 이제 에디터 하면은 다 비슷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쪽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은 제가 있었던 회사가 되게 상업적인 소비재를 많이 다루는 잡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부대 낀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A 브랜드의 A 제품과 B 브랜드의 A 제품 하나도 차이 없어. 근데 되게 차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씻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뤄야 되는 주제가 언제나 저런 식이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됐고 그게 10년 차 무렵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렇게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 에디터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CP를 많이 해요. 마케터들이 마케팅 용도로 컨텐츠가 필요할 때 제작 대행을 해주는 일. CP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공포스럽긴 했지만 에디팅이 필요한 건 소비재만이 아니에요. 에디팅은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에디터를 원하지만 에디터를 모르는 산업이 많더라고요. 뭐 전자 쪽 아니면 뭐 부동산 플랫폼이나 이런 곳들은 컨텐츠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에디터를 리스펙해요. 그런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상업적인 매거진에서 출발한 이 CP라는 작은 시장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지금 하는 일은 브랜딩에 좀 더 가깝고 기업이 하는 일이 뭔지를 되게 정확하게 잘 정의하는 일부터요. 인터뷰부터. 취재원 인터뷰하고 나면 자기가 질문을 받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길을 선택했었던 거군요. 이제 알게 됐어요.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깨닫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일을 기업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빠 기업들도 매일매일 뭘 쳐낼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쳐내면서 뭘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언어로 규정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서 기업들도 그거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잘 정의해주는 순간 이 자기 업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요. 그들에게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들이었구나. 이런 거를 잘 발견해주고 그거를 퍼뜨릴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 매거진을 많이 만드는데 제가 만드는 브랜드 매거진들이 디렉토리 매거진,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랑 만든 1.5도씨라는 기후위기 대응 매거진이 있었고 지금은 LG전자랑 포치라고 하는 주거 트렌드 연구소 같은 걸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판촉 의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판촉의 목적을 띈 마케팅 사이드의 콘텐츠가 무의미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되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서 자꾸 일하려고 일부러 좀 길을 다르게 갔던 거죠. 그 차이가 다 있는데 회사의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것도 그쵸. 맞아요.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저도 독립하고 나서 일을 할 때 항상 되게 답답했던 게 기획, 편집, 사진 들어가고 디자인 들어가고 뭐 제작 들어가고 하는데 그중에서 항상 기획, 편집의 버짓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몰라. 이거를 글어 모아서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는 거는 사실 에디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편집이라고 하면은 디자이너가 인디자인으로 뭔가 뚝딱뚝딱 뭐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그거를 되게 설득하기 위해서 기획이 있는 결과물과 기획이 없는 결과물이 뭐가 다른지를 엄청 설득을 막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설득해요.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해요. 가끔씩 그런 큰 프로젝트 초반에 제안서는 장표 100장이에요. 진짜로. 차이점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그런 로한 데이터를 줬지만 에디터적인 시각으로 숙고를 해서 그 정보들을 다 소화시킨 결과 이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줬을 때 그게 설득되면 되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냈더니 다 설득되던데? 되던데? 나는 다 되던데? 아,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것 궁금해요. 그렇게 설득되는 제안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내가 보기에 너는 이거 하는 애고 너 이거 할 때 되게 멋있어 라고 발견해 주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발견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발견되길 원하는 상태. 그 기업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하고 있는 업의 의미에 대해서 쉽게 근데 정확하게 설명되는 문장들, 이걸 쓰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근데 당연히 쉽진 않지만 그때 되게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까지 엄청난 스터디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닿는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계속해요. 이게 이해돼? 지금 납득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방은 부동산 중개업이잖아요. 부동산 중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하고 부동산 중개라는 말은 일반 소비자나 우리한테 아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맞아. 않아. 그냥 나랑 다른 나랑 어떤 상관없어. 어깨 같아. 근데 직방의 주요 고객들은 20대, 30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독립이라는 걸 처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시기에 갖는 집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연상을 막 하다가 자기 자리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모든 게 아직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열려있고 자기 삶을 이제 막 디자인해가고 그려가는 즐거움과 쾌감도 분명히 있는 시기거든요. 그 나이대에 자기 자리 찾기라는 것을 멋있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밀레니얼 세대 자기 자리를 찾는 자립을 도와주는 미디어로 하면 직방하고 너무 정확하게 연결고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의 구체적인 의미를 콘텐츠로 컨버팅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에디터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하는 일의 정의가 혹시 있어요? 나는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는 사람. 멋있다. 세민도 갖다 썼는데 신호라는 건 의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근데 그 의미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계속 달라지지만 그 여러 가지 변수를 순간적으로 이것은 신호다 라고 감지해낼 줄 아는 능력 자체가 에디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언젠가 어떤 책이었더라? 캐롤라인 랩 책에서 읽은 건데 통찰은 사실을 재배열하는 일이지. 통찰이라는 건 되게 거대하고 막 특별한 몇몇이 막 선언하듯이 제안해주는 게 통찰 같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고 접속 가능한 사실, 데이터들을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지식 차원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 통찰 차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에디터가 사실 하는 일이 재배열이거든요. 잡음 속에서 재료를 찾고 배열을 잘 맞추면 그게 어떤 때는 통찰 수준의 신호로 강력 증폭이 되고 특정 정보 사이의 관계를 주목한 나의 주관적인 판단, 이게 나의 상품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너무 개념적인 말이라 어떻게 가다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무슨 일을 뭘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인가 그쵸? 이거를 제 정의하는 거 나만의 어떤 언어로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는 진짜 계속 고민인 게 뭐냐면 저는 계속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일하던 방식 그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내 정체성을 한 번도 유튜버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계속 에디터라고 소개를 해도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에디터라서 다른 게 뭐지? 약간 이런 거 계속 고민하게 돼서 그게 이 시대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에디터라는 이름을 불려도 상관없고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디터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직업의 이름을 그 명사잖아요. 그 명사를 너무 쉽게 자기 가슴팍에 딱 달아놓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돼요. 이건 또 룰루밀러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무언가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그냥 오히려 아까 한 것 같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내 언어로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 번민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면 내 업의 의미를 내가 이제 이해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스토리 파인더라고 음. 했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긴 해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아무렇지 않지 않고 계속 이런 게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강연할 때는 저는 스토리 파인더로 저를 정의하고 있고요 하면서 엄청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기저에 항상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스스로 되게 잘 정의하고 있고 자기 직업에 엄청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선배한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은 누군가한테 나서서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나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게. 근데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막연히 불안이 찾아오고 뭐 이럴 때 제가 잘 떠올리는 조언을 들었던 게 있는데 그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인터뷰할 때 한 연차가 40년 정도 되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세르주 블로크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은 그 전 세계 언론사들이 줄 서가지고 사파 받으려고 기다리는 유명한 작가님이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한테 작가님도 자기 확신이 없을 때가 있나요? 이런 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매일 그러는데요? 이런 창작자한테 두려움과 떨림과 그 모호하다는 느낌은 좋은 신호예요. 그러는 거예요. 창작자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존에 존재하던 이 말로 서술해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창작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건 쉽게 풀릴 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풀린다는 건 설명하기 쉽다는 건 기존에 이미 누군가 했고 나도 이미 해봤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요즘도 저도 글 쓸 때마다 망칠 것 같거든요. 진짜요? 아직도 진짜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저도 말도 그때 안 돼. 세르주 블로크 작가님이 그 얘기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랬다니까. 근데 첫 번째는 저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선 사람도 번민하는구나. 그냥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못하고 망칠 것 같고 이 두렵고 떨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걸 한다는 뜻이므로 난 언제나 배울 거다. 이걸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회수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똑같이 만들고 있고 오히려 더 자주 만들고 있고 지금 크루랑 해서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냥 노출 자체가 안 되고 노출 자체 안 될 채널. 때 많지. 이게 똑같이 노력하고 했는데도 더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거죠. 우리 채널 팬들은 그래. 왜 이 채널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좀 평가절하 받는 느낌? 그게 이렇게 대형 콘텐츠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일하는 사람들이 갖는 본질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신에 가까운 우리가 걔 마음을 몰라. 알 수 파악할 없어. 수 없는 점지를 해줘. 그냥 점지해주는 거잖아요. 점지예요. 거의 그 운에 어. 가까운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운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지. 흥망성쇠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통제권이 나의 바깥에 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 공감이 되고 유튜브라는 생태계에 온 이상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뭐 생각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향을 계속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심신의 오락가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통제권이 나의 바깥에 있는 일에 너무 몰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커리어에 여러 가지 갈래를 좀 만들어서 통제권이 정확히 나한테 있는 것들도 좀 가져야 불안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제가 30대 초반에 블로그에다가 제 글을 쓰는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포스팅을 올리면 하루 종일 조회수, 공유수 이런 숫자들이 무슨 주식 현황판처럼 그걸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를 엄청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맨날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거기 그럴 것 들어가지고. 같아. 나도 그랬었어요. 그럼 그 시기엔 내가 어떻게 이걸 통과했었지? 되게 오랜만에 그 기억을 되새겼어요. 궁금하다. 질문해준 덕분에 예전 블로그 들어가서 글을 읽었더니 인정욕구 10%의 비밀이라고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인정욕구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이고. 근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건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가 되기 전에 재즈바 경영했었잖아요. 10명이 찾아오면 1명만 단골이 돼도 사업은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은 9명은 내 가게에 대해 싫다고 느끼고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내가 생존하는 데는. 소설을 쓸 때도 그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 글을 읽은 사람의 10%만
좋아하고 단골이 되어준다면 나는 계속 할 수 있다, 이 일을. 저한테 그게 되게 큰 지표처럼 다가와서 그 원칙으로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고 노출 대비 좋아요가 10%만 넘으면 나는 괜찮아. 내 한 명의 단골이 정확히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걸 좋아해주는 이 한 명은 도대체 누굴까? 나의 뭘 보고 좋다고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갖고, 이거는 나 인정받고 싶고 막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손 안에 있는, 내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내 울타리 안에 뭐가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질문 같아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좋아요가 남들보다 떨어지지? 저 채널은 빨리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라는 것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까 그런 질문들은 불안을 바탕으로 하고 실체 없는 비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내 단골이 나를 왜 좋아하는 걸까? 라는 질문은 내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쓸모 있는 말을 하나라도 해서. 아유, 오늘 너무 좋았는데 무슨 말이세요? 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